예, 오늘 영상도 32강 토너먼트 경기들 전망과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코티디부아르와 노르웨이 경기입니다. 코티디부아르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2실점만 기록하면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였던 팀이었는데, 엄청난 득점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엘링 홀란드의 노르웨이를 상대로 어떤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이번 경기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코티디부아르는 이제 에메르스 파의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상대의 전술에 따라 4-2-3-1 대형으로 미세하게 조정하여 밀집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그런 능력이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프랑크 캐시에 그리고 세코 포파나, 노팅엄 뛰고 있는 상가레 등 중원에서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피지컬적인 그런 영향력은 노르웨이의 허리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드 디알로, 얀 디오망데, 아딘그라 등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한 그런 기술적인 역습 전개는 노르웨이 수비진이 90분 내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이제 솔바켄 감독 특유의 그런 비대칭적인 공격 전술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는데, 왼쪽에 안토니오 누사를 넓게 벌리면서 오른쪽 풀백 율리안 리에르손이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알렉산드르 셀로트가 오른쪽 와이드 타깃 역할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홀란드와 투톱처럼 운영하는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오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외대고르의 그런 세밀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폴란드의 신체 능력을 활용한 그런 직선적인 공격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힘이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견고한 그런 수비벽을 상대로 어떤 변수를 보여줄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코트디부아르 입장에서는 노르웨이의 그런 직선적인 공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원 길목을 신체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운영이 좀 필수적이다. 노르웨이는 코트디부아르가 진영을 갖추기 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리냐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과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이 홀란드의 파괴력을 90분 내내 통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르웨이가 변칙적인 동선으로 그 틈을 찾아내서 16강으로 나아갈지, 전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 같다. 양팀 모두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토너먼트인 만큼 사소한 그런 전술적 실수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팅 업체들은 이제 배당률 평균을 내보면 노르웨이가 한 2 정도? 그리고 코트디부아르가 2.6 정도. 그래서 노르웨이가 조금 앞서고 있다. 50대 50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코트디부아르가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노르웨이는 D보다는 확실히 앞에가 좋은 팀이다. 그래서 수비적인 밸런스만으로는 근데 승리하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코트디부아르에는 또 방점을 찍을 선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홀란드의 존재를 활용해서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3대1로 노르웨이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기고요.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예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리즈만의 공백을 우려했던 시선과 달리 마이클 올리세라는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 그런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프랑스 공격의 지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올리세는 우측 윙어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으로 급격히 좁혀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 대형을 강제로 안쪽으로 쏠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그 수비 사이에 그런 미세한 간극을 음바페와 덴벨레가 라인 브레이킹으로 공략하는 그런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대상 체제의 그런 실용적인 축구에 이제 올리세라는 그런 창의적인 엔진이 더해지면서 프랑스는 이제 단순히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그런 입체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막강화 활약을 뽐내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스웨덴은 센터백 이사크 히엔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비 조직의 핵심 기둥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히엔이 통제하던 그런 수비 라인을 재편해야 하는 동시에 프랑스의 그런 수직적인 그리고 빠른 공격 전환 속도를 90분 내내 제어해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취할 현실적인 해법은 좀 블록을 좀 낮게 형성해서 중원에서의 좀 타이트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올리세가 라인 사이에 공을 소유하고 또 템포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런 스웨덴의 수비 대형은 결국 한순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리세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미드필더진이 좀 허리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프랑스는 그런 압박을 또 잘 이용해가지고 뒷공간을 한 번에 또 찔러준 패스로 음바페의 득점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스웨덴 히엔이 없기 때문에 올리세의 그런 진정의 킬패스, 그리고 음바페라든지 덴벨레라든지 그런 배우 춘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느냐, 혹은 프랑스가 그 밀접 수비를 얼마나 세밀하게 파고드는지, 그런 전술적 싸움이 될 것 같다. 객관적 전력 차이는 분명하지만 토너먼트라는 게 이제 상대의 대응을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작은 실수로 이제 곧 실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네덜란드에게 다량 실점을 했고, 또 일본 상대로는 1실점을 했다. 근데 프랑스 공격진 상대로는 1실점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 2골은 내줄 것 같고, 그래서 2대0 내진 3대1로 프랑스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멕시코 에콰도르 경기고요. 멕시코는 이제 아스테카 고지대 2점 그리고 무실점 조별리그를 펼쳤던
그런 데이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4-3-3 체제에서 보여주는 그런 유기적인 압박 강도와 수비 밸런스는 아무래도 대회 안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단순히 이제 멕시코의 우세로만 볼 수는 없는 거는 아무래도 에콰도르가 죽음의 조를 뚫고 올라온 그런 과정에서 전술적인 완성도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카이세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중원의 압박과 공수 전환 능력은 멕시코가 이제 오히려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수는 이제 에콰도르의 수비의 핵인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죠. 윌리엄 파초의 경고 누적 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초가 빠진 수비진이 이제 멕시코 좌우 측면 침투와 또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공격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막아내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겠고요. 에콰도르가 초반에 실점하지 않고 이제 베카세세 감독 특유의 그런 4-4-2 지식 수비 블록을 유지한다면 경기는 멕시코가 좀 조급해지는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사실 멕시코 조별리그 무실점 행진이 강팀 상대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죠. A조가 워낙 꼴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세로가 이끄는 그런 에콰도르의 역습이 이제 멕시코 수비의 뒷공간을 한두 번 제대로 타격만 해도 경기가 이제 알 수 없는 흐름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제가 객관적 배당률은 거의 1대5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좀 많이 기우기는 하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연장전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면 거의 방패 대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접전이 될 거란 예상도 적지 않다. 그래서 두 팀 모두 강한 압박 이후에 좀 빠르게 라인을 내리는 그런 실용적인 축구를 또 잘 하는 팀이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 선제골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계속 심리전으로 연장전 심지어 승부차이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대의 이점이라는 거는 무시 못한다는 거 우리도 힘들었지만 멕시코의 이제 홈 경기장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 정신적인 면 멕시코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콰도르가 90분 내내 잘 버티더라도 결국 연장전에서 실점을 하나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멕시코의 1대0 연장전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콩고민주공화국이요. 토엘의 잉글랜드는 이제 전형적인 포지셔널 플레이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핵심은 이제 리스 제임스 같은 풀백을 이제 중앙 미드필더처럼 안쪽으로 좁히는 그런 인버티드 풀백 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잉글랜드는 중원에서 확실한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자연스럽게 주드 벨링엄이 하프 스페이스를 마음껏 유용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할 수 있는데 상대 수비가 이제 벨링엄을 쫓아서 좀 중앙으로 쏠리게 되면 그 순간 측면에 사카라든지 고든이라든지 레시포드라든지 그런 1대1 고립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비 대응을 좀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투엘이 노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리스 제임스가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 날 수 있겠고 그래서 누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제 이번 대회 가장 위협적인 칠리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은벤바, 티암제브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중앙 수비 블록은 좀 단단한 편인데 그 단순히 라인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 볼을 탈취하는 즉시 이제 수직전으로 전환하는 그런 역습의 속도가 잉글랜드한테는 매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잉글랜드가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퍼부을수록 오히려 콩고한테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역습 상황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투엘은 이제 패싱이 막힐 때 이제 롱볼이나 세트피스 옵션을 두는 그런 유연함은 있기는 하지만 제자브르 감독이 구축한 수비 블록은 또 웬만한 압박으로는 균열이 잘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초반에 선제골을 뽑지 못하고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 경기는 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벤치에 있는 고든, 마두에케, 와킨스 개인 전술이 뛰어난 자원들을 투입해서 균열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교체 자원들 활용한 공격까지 과연 콩고민주공화국이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잉글랜드가 그래도 무난하게 2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요. 파나마전 때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파나마도 역습 찬스 몇 번 있었고 잉글랜드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경기를 펼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헤겔사 벨링엄이라든지 케인이라든지 어떻게든 골을 득점할 수 있다. 2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벨기에 세네갈이고요. 벨기에와 세네갈 32강전은 좀 두 팀 다 조별리그에서는 좋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최종전에서 나란히 이제 대승을 거뒀죠. 5골씩 넣고. 그래서 흐름을 조금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고 벨기에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해서 중공 숫자를 늘리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마찬가지로 공격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걸로 이제 가장 치명적인 패스를 찌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중원에서 수적 우위가 확보되면 이제 세네갈의 미드필더진은 중앙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측면에 트러사르라든지 도크라든지 그런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걸 통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벨기에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세네갈은 이번 대회에서 좀 실리적이면서도 신체적인 탄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피지컬을 활용한 축구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콜리버리 같은 이제 베테랑이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 그리고 이 팀은 또 단순히 내려하는 게 아니라 볼을 탈취하자마자 또 마네라든지 이스마일 사르라든지 뭐 일리만 은디아의 속도를 살리면서 좀 역습을 할 수 있는 진짜 빠른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벨기에가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퍼부을수록 필연적으로 이제 하이 라인의 그런 뒷공간이 노출될 텐데, 세네갈이 이 틈을 얼마나 간결하고 또 빠르게 타격하는지에 따라서 경기 전체 흐름이 바뀔 것 같다. 사실 벨기에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또 루카쿠를 전방에 박아두고 또 롱볼을 활용한 그런 세컨드 볼 싸움으로 전환하는 그런 플랜 B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네갈은 이제 피지컬 앞세운 수비 블록은 이런 플랜 B도 잘 막아낼 수 있다. 본인들은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90분 내내 이 압박을 견디면서 경기를 소강 상태를 끌고 가려는 그런 세네갈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또 벨기에가 조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역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률 상으로는 벨기에가 이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고 하지만 토너먼트의 중압감 속에서 이제 세네갈이 보여줄 그런 물리적 저항, 그리고 실리적인 역습, 그런 날카로움을 이제 벨기에를 계속 괴롭힐 거다. 그래서 벨기에의 정교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그 세네갈의 폭발적 역습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난타전이 될 것 같고, 또 벨기에는 이전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던 투라사르 그리고 데브라이너 또 도쿠 이 선수들을 앞세워서 우위를 점하겠지만, 세네갈 역시도 벨기에의 체중 라인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마네, 사르, 그래서 역습으로 뒷공간을 타격하는 그림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이제 강력한 공격 옵션을 보유한 만큼 90분 내내 좀 공방을 펼치다가 제 생각에 벨기에가 근소한 차이로 2대1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미국 보스니아 경기고요. 미국이 이번 대회 내내 좀 평가전 때의 그런 불안한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포체티노 감독 특유의 강도 높은 그런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 전술이 좀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발로건이 전방에서 보여주는 그런 침투 움직임은 이제 상대 센터백들에게 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홈 팬들의 열기를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스니아의 압박 라인이 잘 정비되기 전에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해서 순식간에 수비 대응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보스니아는 이제 40세 에딘 제코가 버티는 그런 공격진은 이제 미국의 이제 라인을 높일수록 그 뒷공간을 좀 집요하게 파고들 거라 생각하는데, 제코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또 측면에 빠른 윙어들이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전술들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특히 보스니아는 이제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대의 공을 끊어든 뒤 전방으로 뿌려지는 그런 수직적인 패스가 생각보다는 빠르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수비 전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집중력을 잃는다면 실점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 제 예상은 이제 미국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그런 강도 높은 압박으로 중원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할 것 같은데, 플리시치, 발로건, 하프 스페이스를 좀 집요하게 공략을 하면서 보스니아 수비 간격을 좀 무너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보스니아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미국이 또 이제 3백 전환을 통해서 또 좌우 윙백의 복귀 속도가 지금 매우 빠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의 전환 속도를 좀 사전에 차단하면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전반전에 기선 제압을 하고 또 후반에 보스니아의 그런 조급한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2대0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